오늘장 영향을 줄 수 있는 뉴스들만 모아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뉴스 보고 전략 정비하는 시간 세 분과 함께합니다.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그리고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유한타증권 장시영 차장 수고해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요 투자 뉴스부터 확인해 보시죠. 추경호 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장 등 경제수장들이 오늘 오전 7시 30분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날 회의에선 FOMC 주요 결과 및 국제금융시장 동향에 대해 국제금융센터의 보고를 받고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달러 환율 급등과 관련해 국민연금과 한국은행이 통화스와프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증대가 원화 약세를 부추긴다는 지적에 대한 환율 방어책으로 해석됩니다. 시장 조사기관 IC인사이트에 따르면 7월 22일 기준 디램 시장의 글로벌 매출은 전월 대비 21% 하락했습니다. 디램 매출은 지난 5월 39% 증가했지만 6월 36% 급감하며 두 달 연속 역성장을 나타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영국의 반도체 IP 기업인 ARM 인수합병설과 관련 다음 달 ARM의 최대 주주인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과 만나 제안을 받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야로슬라프 나드 슬로바키아 국방장관과 한국과 슬로바키아 국방장관 회담을 열고 국방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고려아연이 한화임팩트, SK가스와 함께 연간 100만 톤 이상의 그린 암모니아를 호주에서 한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공급망을 2032년까지 구축합니다.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8월 소비자 물가지표가 발표된 이후 오매불망 기다렸던 FOMC 회의 결과가 드디어 그 베일을 벗었습니다. 예상대로 연준은 9월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했는데요. 8월에 이어서 이제 한미 정책 금리는 또다시 역전을 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오늘 비상거금회의에 들어가는 국내 경제수장들, 어제 FOMC 회의 내용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선영 대표님. 네, 오늘 방송을 위해서 새벽에 다 확인을 해봤고요. 일단 기자회견까지 다 확인해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원래는 저도 그랬지만 이제 연준에서 발표하는 금리의 상반치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4.25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4.25를 오히려 하단으로 해서 4.25에서 4.5%까지 올 연말 기준을 올리겠다라는 그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일단 이 얘기는 연말까지 125bp를 올리겠다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75bp 올리는 기조를 연결해서 11월 FOMC에서는 75bp 그리고 12월에는 50bp를 올리겠다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일단 프로젝션 자료를 좀 자세히 살펴보니까 다른 것보다 사실 제가 좀 놀란 거는 실업률 그리고 GDP에 대해서 좀 예상치를 많이 낮춘 건데, 어차피 실업률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원래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항상 하는 일이 실업률 아니면 이제 한쪽에는 실업률 그리고 한쪽에는 이제 보통 그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물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보통 이제 실업률을 올리면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 예상보다 조금 더 많이 이제 스크래치가 좀 나는 것 같고요. GDP에 대해서 좀 내리는 부분, 사실 이게 좀 시장에 영향을 좀 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시장이 우려했던 대로 100bp는 없었습니다. 이게 좀 첫 번째로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사실 전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대차대조표를 안 건드린 거, 뭐 채권을 액티브하게 팔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오히려 해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이 좀 충분히 있다. 정말 이제 우리가 최악으로 가는 그 시기까지 시간이 좀 있다라는 그런 힌트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100bp를 하지 않았던 거, 그리고 이제 채권을 건드리지 않았다는 거, 이 두 가지가 사실 가장 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프로젝션이 너무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점도표가 너무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살짝 어저께 이제 상승세를 꺾고 이제 하락으로 마감을 하긴 했지만, 일단 하루 정도 좀 더 지켜봐야 이제 좀 분위기가 좀 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또 원자재 시장에서는 피크아웃이 이루어진 것 같다라고 또 직접 파월 의장이 얘기했으니까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아마 지금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이제 그 한국은행 총재 그리고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수장들이 회의를 아마 지금 하고 계실 겁니다. 7시 반부터 아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라고 부르는 이제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 5일 날 이 회의가 진행됐었고 이제 17일 만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다시 개최가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이번 회의가 끝나고 나서 아무래도 금리가 또 역전이 되고 이 상황이 더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회의가 끝나고 나서 아마 한 20분 정도 질의응답 시간이 있는데, 여기서 과연 어떤 멘트가 나올지 우리가 한번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일단 예상대로 75bp 금리 인상 했고요. 근데 프로젝션이 좀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좀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좀 불편한 마음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는 그동안 25bp씩 계속 올리겠다라고, 이제 보통 베이비 스텝이라고 하는데 올리겠다라고 했는데, 과연 이제 연준이 또 정말 예상치도 못하게 좀 더 강한 매파 기조를 보였기 때문에 포워드 가이던스를 과연 수정을 할지 이 부분 체크하셔가지고 우리가 좀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물가가 잡힐 때까지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다라고 못 박은 파월 의장의 발언. 이제 9월 FOMC 회의 결과 나오자마자 9월 CPI 결과를 이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입장에 처했는데 국민주 3총사는 이에 따라 연일 신저가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내용 확인해 보시죠. 아니 이달 들어서면서 삼성전자와 네이버, 카카오가 연일 지금 52주 신저가를 갈아치우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개인들은 공격적인 추가 매수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우리 개인들 괜찮은 건가요, 소장님? 네, 한 20년 전만 해도 국민주 하면 두 종목이죠. 포스코, 한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세영 앵커님 말씀대로 지금 국민주는 뭡니까?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뭐 여기다 한 종목 더 붙인다면은 SK 하이닉스까지 해서 네 종목이 사실상 우리 대한민국 1,300만 주식 투자자의 국민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번에 삼성전자, 네이버는 3번씩이나 신저점 냈고요. 또 카카오는 5번씩이나 내는 그런 약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오랫동안 해왔던 방법을 여러분께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순위 변동법, 즉 시가총액 상위 15개 종목은요. 매매하는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한 일주일 정도만 딱 시간 내셔서 보시면은 이게 순위가 바뀝니다. 지금 네이버 몇입니까? 8입니다. 카카오 몇 등입니까? 10등입니다. 그러면 네이버가 7등으로 올라갈 때, 카카오가 9등으로 올라갈 때 매수를 하시면 되고, 또 지금처럼 네이버가 3등에서 8등까지 내려왔지 않습니까? 카카오가 4등에서 10등까지 내려왔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관망을 하시는 겁니다. 매수를 하시지 말고 이 방법이 아주 좋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야, 그럼 삼성전자는 어떡하냐? 1등에서 2등 내려가면 팔란 얘기냐? 그건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앞으로 10년 동안 변치 않는 1등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만큼 어떻게 매매를 저는 하냐면요. 어제가 삼성전자 신저점 났지 않습니까? 52주 저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제를 기점으로 3일간 매매를 안 하는 겁니다. 오늘, 내일 삼성전자가 5%, 10% 올라간다 해도 매매를 안 하는 겁니다. 즉 어떤 변곡점, 터닝 포인트에서 3일간은 그 회사 주가를 관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삼성전자 사고 싶어도 저 같으면은 다음 주 월요일 날 09시부터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지금 8등, 10등에서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제가 보니까 7등이 누굽니까? 현대차입니다. 9등이 누굽니까? 기아입니다. 지금 현대차하고 기아는 뭐죠? 주도주군에 있습니다. 모빌리티의 가장 핵심 주식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네이버, 카카오는 쉽게 위로 올라가기 힘든데 자, 그래도 나는 네이버, 카카오 죽어도 사야 되겠다. 그러신 분을 위해서 제가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바로 적립식 매수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의 100만 원어치를 내가 주식을 사겠다 마음 먹으셨으면 오늘 다 사지 마시고 내일 다 사지 마시고 그를 3분할 시켜보십시오. 100만 원 3번 나누면 30만 원 되겠죠? 이번 달에 30만 원 사시고 다음 달에 30만 원 사시고 그 다음 달에 30만 원 사신다면은 오늘 몽창 한꺼번에 100만 원 사신 것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반도체 업황은 하락의 끝을 알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되는 상황이고 빅테크주들도 이렇게 금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하방 변동성을 어디까지 열어둬야 되는지 물음표가 붙는 시점입니다. 자, 지금 시점에서 단가 낮추는 전략 우리 장시영 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아니요, 저도 네이버, 카카오에 대한 생각은 여전히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저는 그 코로나 때 플랫폼 주식들이 신고가를 기록할 때도 사실은 그렇게 썩 좋게 바라보지는 않았었는데요. 뭐 국내 플랫폼 주식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해외에 미국의 메타 역시도 신저가를 기록하는 등 그 뭐 IT 버블 시기에 사실은 닷컴주들이 하늘 높은 줄 몰랐다가 IT 버블이 좀 꺼지면서 주가가 좀 폭락하는 경험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 시기와 좀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은 연말까지 지속이 될 거고 앞으로 뭐 2번의 금리 인상이 더 남아 있죠. 그리고 통화정책 역시도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지금의 어떤 이 연준의 기준금리 자체가 타겟 레이트를 치고 나서 어떤 다른 통화 완화 정책을 필 수 있을 만큼의 여유가 생기기 전까지는 통화 정책이 비둘기적으로, 그러니까 완화적으로 바뀌지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다 바뀌어야지만이 네이버, 카카오 이런 플랫폼 주식들이 다시 한번 좀 올라갈 수 있는 시기가 될 것 같은데 그런 시기가 오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많은 시간이 좀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저가 매수라는 전략 이 부분이 과연 지금 필요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만약에 그렇게 반등이 조금 어느 정도 있다 하더라도 주가가 일시적인 어떤 반등에 그칠 뿐이지 추세를 가지고 올라가기에는 아직은 좀 많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매수 시기를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하반기에도 좋지 않습니다. 앞서 뭐 뉴스에서도 잠깐 보셨다시피 3분기에도 매출 감소가 좀 이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환율이 우호적인 상황으로 좀 흘러가고 있기는 한데 경기 침체로 인해서 글로벌 IT 기업들이 투자가 좀 늦춰지거나 소비 심리가 위축될 경우에 수요 감소로 인해서 재고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판매량 감소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고 한다면 실적에 좀 부정적인 영향에 미치게 될 것임이 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하반기에 만약에 삼성전자에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고 한다면 뭐 파운드리 사업의 성공 가시성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재용 회장이 영국의 암사를 좀 인수를 하려는 모습도 좀 보여지고 있듯이 탈메모리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TSMC가 칩 단가를 계속적으로 좀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삼성전자 3나노 공정 수율이 80% 이상 나오면서 안정적인 단계에 좀 올라서게 되면 그리고 TSMC의 점유율을 조금이라도 뺏어온다면 그래서 삼성전자의 이 파운드리 사업 점유율이 20%에 올라선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이 삼성전자 주가 반등의 좀 바로미터가 될 것 같고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그리고 연말에 이런 관련된 모멘텀을 좀 기대를 하면서 내년을 준비하는 저가 매수는 삼성전자는 좀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반기에 또 이슈에 따라서 한번 삼성전자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만하다라는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시간의 거래에서 일제히 급등했던 테마죠.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움직이는 관련주들, 그 상승을 야기했던 이슈, 바로 확전 승부수를 띄운 러시아 푸틴 대통령 이야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니 2년 넘는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이제 해방감을 맛보나 싶었는데 경제와의 전쟁, 더 나아가서는 진짜 전쟁이 기다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 선영 대표님, 이번 전쟁 장기전으로 가는 걸까요? 네, 뭐 그동안 러시아 정부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이제 동원령 발령을 하지 않겠다라고 강조를 해왔는데요. 사실 이거 믿는 사람 저 포함해서 아마 없었을 겁니다. 역시나 푸틴 대통령 이제 군 동원령을 결국 발표를 했습니다. 러시아 보호를 위해서 이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 이런 얘기와 함께 발표를 했는데 사실 이미 해당 대통령령에 서명을 했고요. 그리고 동원 조치는 이제 오늘부터 시작될 거다라고 이제 어제 멘트를 했습니다. 다만 이번 동원령이 전면적인이 아닌 뭐 부분적 동원령이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현재 예비역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소집될 것이며 우선 군에 근무했고 특정 전공과 상응하는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대상이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는데 사실 이것도 믿기가 굉장히 어렵긴 합니다. 또한 이것보다 더 심각한 거는 푸틴이 연설에서 나토 주요국 이제 고위 관계자들한테 러시아에 대해서 이제 핵무기 사용 가능에 대한 발언도 어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속된 표현으로 이제 막장으로 가는 느낌인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상황에서 전쟁 관련주들이나 뭐 방산 관련주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게 맞나는 사실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투자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런 이슈가 있을 때 아무래도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슈가 발생하고 나서 우리나라가 이제 폴란드 쪽으로 많은 어떤 제품을 팔았기 때문에 이제 군용품을 팔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체크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관련주 한번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신규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체크를 미리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이런 좀 자극적인 이슈에 따라서 우리가 뭐 수혜주라고 말을 하기도 좀 죄송스럽고 관련주라는 말을 좀 저희가 강조를 해드리는데 뭐 방산 관련주 또 원자재 상승에 따라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관련주들 뭐 이런 이슈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을 분할 매수해보는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시영 소장님? 저는 뭐 단기적으로나마 이슈가 될 것 같고요. 뭐 사실 방산이라든지 뭐 다른 뭐 재건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 번외로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에 직면한 문제는 에너지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래서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 내에 있는 이 종목 섹터 내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 외에도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외에도 사실은 계속해서 조금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에너지 관련 섹터 종목들의 주가는 지속적으로 좀 오를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가을을 지나서 곧 겨울이 올 것인데
뭐 전기 발전에 쓸 연료도 없는 마당에 난방까지도 모자란 상황입니다. 그래서 천연가스 가격 상승세가 끝나지 않고 지속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이나 풍력, 뭐 신재생 에너지 섹터 내의 종목들 수급 움직임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나 에너지 섹터 내 종목들 중에 천연가스 이 관련된 이 종목인 포스코 인터내셔널, LX 인터내셔널 이 두 종목은 그동안에도 좋았고 앞으로도 뭐 계속해서 좋아질 것으로 좀 보여져서요. 시장의 좀 조정 시에 최우선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지켜볼 만한 종목까지 들어봤고요. 다음은 일정 뉴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아시아 최대 방산 전시회가 개막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AI, 로봇 같은 최첨단 기술을 탑재한 K방산 업체들의 차세대 신무기가 공개가 됐습니다. 자, K방산, 이제 더 좋은 무기로 해외 수출 더 잘 될 수 있겠어요, 소장님? 네, 제가 최근에 여러분께 말씀드린 3대 주도주라고 그랬죠. 모에방, 모빌리티, 에너지, 방산. 이걸 저는 3대 주도주고 이 주도주는 금년이 아니라 어쩌면 내년까지도 연장될 수 있다는 말씀 때문에 제가 이 세 파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개막을 했는데요. 카이라든가 항공우주죠. LIG 넥스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기아 등등 우리나라의 국내 기업들의 방산이 얼마나 발전했고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한국 메이드 인 코리아의 방산을 좋아하는가 많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위 산업은요. 1번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탱크가 움직이는데 만일 부품 하나라도 하자가 있게 되면 그 탱크 정상 가동이 잘 안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 방산업이라는 것은 가격을 떠나서 내 목숨을 걸고 전쟁에 좌우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일반 산업재보다는 높은 고부가 산업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두 번째, 연속성 산업입니다. 저는 옛날에 군대 시절에 2년 동안 M16 소총을 가용했기 때문에 지금도 저한테 M16 총을 주면 저는 1분 안에 분해 결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요즘 우리 장병들이 K2를 사용한 데서 지금은 저는 그쪽 한번 쏴본 적이 없습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꺼냈냐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그만 것도 내 손에 적응이 돼야 되는데 무기, 특히 자주포라든가 탱크라든가 미사일 같은 경우는요. 이거 일주일 공부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짧아도 6개월, 길면 1년 동안에 내가 숙달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다. 즉 우리 대한민국 무기를 한번 가져간 이상 적어도 5년에서 10년 동안은 계속 대한민국 무기를 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요. 우리 옛 고사에 5월 동주라고 있죠. 오나라하고 올나라가 한 배 탔다 그러는데 저는 지금 한국과 폴란드 이제 머지않아서 굉장히 동맹 국가가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럽니까? 대한민국 무기를 가져간 폴란드가 만일에 다른 국가와 전쟁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구 편 들어야 됩니까? 바로 그나 똑같습니다. 이제 한폴 동주가 됐고 아랍에미레이트가 우리 거 가져가면 한아 동주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무기를 가져가게 되면은 그 국가는 경제뿐 아니고 방산뿐 아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폴란드의 원정이라든가 이런 한국 개설에 우리 대한민국이 협력하겠다 그 얘기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방산업에 대해서는 요즘 주가가 좀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저는 길게 보셔야 된다. 절대 이번 주에 오르고 다음 주에 오르고 그렇게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최소한도 내년까지 방위산업은 주도주라는 그런 생각 가지시고 짧은 조정에 너무 열연하지 마시고 좀 긴 안목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달에는 호주백 이슈를 비롯해서 지금 러시아의 확전 이슈까지 맞물리면서 관련해서 방산주들의 움직임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기업 이슈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최근 하나임팩트의 고려아연 지분 투자에 따른 상호협력의 일환으로 좀 풀이가 되는데요. 고려아연이 한화와 SK와 손을 잡고 그린 암모니아 공급을 추진한다고 하네요. 선영 대표님. 네, 맞습니다. 고려아연이 말씀하신 대로 한화임팩트 그리고 SK가스와 함께 연간 100만 톤 규모 이상의 그린 암모니아를 호주에서 이제 우리나라로 수출할 수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겠다. 2032년까지 이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보게 되면은 이제 고려아연이 호주 자회사 이제 아크에너지라고 있는데 아크에너지와 한화임팩트 그리고 SK와 함께 한국, 호주 수소 컨소시엄을 출범을 하고요. 이러한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라는 내용이 어제 나왔습니다. 현재 이 아크에너지는 수소 상용 모빌리티를 통해서 디지털 연료를 대체하는 선HQ 실증 사업을 토대로 호주 퀸즐랜드에서 재생 에너지 구역 내에서
대해서 약 300메가와트급의 최대 발전 용량을 갖춘 19만 제곱미터 규모의 그린 수소 암모니아 생산 건설을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잘 아신 대로 이제 세계에서 3대 암모니아 수입국이죠. 그리고 2050년까지 넷제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관련주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최근 2차 전지 소재 분야 투자라든지 이렇게 수소 산업 본격화로 수소 암모니아 공급망 구축 등 이렇게 매우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 고려아연 주가 참 시원하게 뻗어나가고 있는데 조정 나올 때마다 뭐 매수 관점으로 바라봐도 좋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모멘텀이 굉장히 많은 주식인 것 같고요. 지금 뭐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충분히 현 시점에서도 우리 포트에 좀 담아 보고 싶은 욕심이 좀 생기는 주식 중에 하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3분기 그 연결 매출액 같은 경우는 2조 8천억 그리고 영업이익 2,90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YOY 대비해서는 전부 실적이 좀 늘고 있습니다만 QOQ 대비해서는 실적이 좀 줄어듭니다. 뭐 아연이라든지 아시다시피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아연 그리고 연, 은, 금 관련됐던 금속 관련 매출이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이 아연이라든지 연이라든지 은, 금 가격이 올해 3분기까지는 달러 강세의 지속에 따라서 모두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판가에도 좀 반영이 되면서 실적 자체는 QOQ 대비로는 조금 하락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4분기에는 이 중국의 어떤 견조한 자동차 판매 그리고 유럽의 전력 비용 상승 이런 부분들 좀 감안을 했을 때 아연 감산이 만약에 지속된다고 한다면 아연 수급이 회사의 실적에 굉장히 좀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 4분기에 아연 가격 회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가시성이 좀 보여진다고 한다면 실적에 굉장히 좀 지지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글로벌 1위 생산량 그리고 회수율 1위의 아연 기업입니다. 뭐 그 부분은 의심할 나위 없는 뭐 더 말씀드릴 필요 없이 확실한 부분들이고요. 주가가 8월 하나와 이게 신사업을 좀 같이 한다라는 협력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동박 관련 이슈로 인해서 20% 이상 상승을 했고 최근에는 지분 경쟁 이슈도 있습니다. 이 지분 경쟁 이슈는 지금 뉴스에서는 조금 들어가면서 잠잠한 이 상황이긴 한데요. 예전에 우리가 한진칼 이슈를 좀 보다시피요. 지분 경쟁 이슈는 쉽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뭐 1년에서 2년 조용했을 때 다시 한번 좀 살아나고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도 주가 상승 모멘텀은 여전히 조금 많이 남아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동박 고객 확보, 앞서 이제 하나와 협력 관계를 유지한다라고 하면서 동박 고객을 확보한 부분들, 그리고 전구체를 양산하는 부분들, 그리고 자원 수납 사업의 어떤 구체적인 캐펙스 발표, 이런 부분들이 모멘텀이 차곡차곡 앞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습니다. 앞서 뭐 말씀드렸던 지분 경쟁 이슈라든지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하나 나오면서 주가가 중간중간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좀 그려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사실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멘텀이 많이 있는 이 주식이 만약에 하락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매수 기회로 좀 활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이슈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세장속, 그래도 에너지가 있는 쪽 뉴스죠. 지금 음식료 가격 인상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죠. 뭐 신라면 오른다, 초코파이 가격 오른다 하면서 라면 과자값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최근 오리온도 뭐 목표가 상향 조정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고 식품주들의 주가도 최근 시장 대비 선전하고 있죠,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기호품하고 생필품의 차이가 크죠. 제가 굳이 발리 구두를 신어야지만 제 발이 편할까요? 제가 반드시 에르메스 넥타이를 차야지 제가 품위가 있어 보일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거의 대부분 국산품이 잘 나왔기 때문에 국산품을 차고 국산품 넥타이를 매도 정말 어디서든지 참 좋다라는 얘기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라면값이 올랐다고, 빵값이 올랐다고, 과자값이 올랐다고 그거 우리가 다른 걸로 바꿀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생활 필수품, 생필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특히 최근에 오리온이라든가 CJ 제일제당 등 많은 우리 음식료 업종들이 주가가 거의 바닥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어떻습니까?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주가 지수에 나타났죠. 9월달 들어서 종합주가지수가 5%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음식료 업종 보면은 거의 대부분 보합 내지는 소포, 지금 자료 나오고 있네요. 상승을 보였어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실적이 좋아졌다는 얘기죠. 저는 그래서 당분간 우리 주가지수가 크게 올라갈 걸로는 기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분간은 뭐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 투자가 바람직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수적인 관점을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음식료주들은 가격 인상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있어도 상당히 무겁게 움직인다는 인식이 있어서일까요? 그러니까 좋아도 뭔가 개인들이 쉽게 매수하기에는 손이 잘 나가지 않는 종목 같은데 시영 차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CJ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사실 음식료 업종에 속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업군을 영위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실적 성장이 좀 굉장히 좋고 그리고 우리가 모멘텀이 있는 사업군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CJ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긍정적인 뷰를 보시면서 바이앤홀드 전략을 좀 가져가 보셔도 되지 않겠냐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3분기 매출은 7조 5천억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5,100억인데 이게 대한통운 관련된 실적을 좀 제외하게 되면 4조 7천억에 4천억 정도 영업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에 이어서도 3분기에도 호실적이 이어질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는데 식품 관련해서는 국내 해외 할 것 없이 계속해서 고공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바이오 쪽 관련된 성장도 아미노산의 어떤 판가 하락을 좀 감안했을 시에도 사실은 전년 수준으로 방어를 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YOY 증익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 셀렉타라고 브라질 쪽에 대두 판매 사업을 하는 회사를 인수를 한 게 있는데 이 지분 가지고 있는 거를 한 5천억에 판다 어쩐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대로 좀 가져갈 것 같아요. 매각설이 있었지만 그대로 가져갈 것으로 했는데 전년 수준의 이익 기여가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물자원 같은 경우는 베트남 쪽의 동가 회복으로 실적이 좀 바닥을 통과했고 QOQ 그리고 YOY 유의미한 증익이 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앞서 제가 CJ제일제당의 성장 모멘텀에 대한 관련된 얘기를 좀 드렸는데 CJ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화이트 바이오 사업 관련도 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이오 사업은 레드 바이오, 그린 바이오, 화이트 바이오가 있는데 레드 바이오는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제약 바이오 관련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린 바이오는 아미노산 관련된 사업 있죠. CJ제일제당이 글로벌 1위 하고 있는 아미노산 관련된 이 바이오 사업, 그린 바이오 관련된 사업군을 굉장히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 화이트 바이오가 이제 성장 모멘텀이 좀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녹는 플라스틱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내에 23년부터 양산이 계획돼 있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5조 원 규모로 지금 굉장히 좀 성장 중에 있습니다. 제일제당 같은 경우도 현재 이미 이 관련된 이 캐파를 이미 만들어 놓고 있고요. 지금 유의미한 고객사군들이 추가적으로 확보될 경우에 즉각적인 증설을 통해서 이 관련된 사업군을 다시 한번 좀 크게 키우려는 준비를 하고 있어서 관련 사업군에 대한 어떤 시장 성장성은 여러분들도 아시지 않습니까? 최근에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제일제당의 기존 사업 부분들, 식품, 그리고 그린바이오, 화이트바이오 사업 부분들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앞으로 계속해서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서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앞서 제가 서두에 언급드렸다시피 바이앤홀드 전략으로 지속적으로 가져가시는 전략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FOMC 회의 결과 성적표를 받아들고 국내 증시 개장을 앞두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전략으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장시영 처장님의 전망입니다. 일단 금리 자체는 연준이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타겟 레이트를 어느 정도 도달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좀 올라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24년 전까지는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언급이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라는 거는 통화 완화 정책을 바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당장에 우리가 바이앤홀드 전략으로 주식을 사놓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다리는 전략을 쓸 필요는 없다라는 좀 판단을 내리고 싶고 다만 연준이 이번 FOMC 회의에서 언급한 부분들이 QT에 대한 내용을 좀 강화하겠다라는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풀려있던 이 수많은 유동성들이 아직 미처 회수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유동성들이 아직 시장에 좀 날뛰고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볼 때 개별 업종 섹터에 있는 그러니까 그런 유동성들이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개별 업종 섹터 이런 관련된 이 종목들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나마 매매 차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저는 AI라든지 자율주행 그리고 수소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어떤 이 단기적인 움직임 이런 부분들이 좀 유의미하게 좀 느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장기적인 매매 전략 이런 부분들 좀 세워보시면서 가져가시면 또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남인호 소장님의 전략과 전망입니다. 네, 어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저는 FRB 3시에 발표되는 FRB의 금리 인상 여부보다도
그 발표를 미국 투자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더 궁금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미 뚜껑 열렸습니다. 주사위 던져졌습니다. 미국은 정말 한다면 하는 국가더라고요. 지금 3.25, 연말까지는 4.0 혹은 4.25까지 갈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남은 건 어디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정말 미국이 3.25로 만들고 연말까지 4를 만든 것은 거의 확실시 되는데 과연 우리 금리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가 두 마리 다 놓친다. 지금 미국처럼 명확하게 물가는 잡자, 경기가 조금 위축되더라도 물가는 무조건 잡자 하면은 그걸 하는 것이 경제 당국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에 주식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정말로 궁금한 게 제가 그동안에 여러분께 수십 번 말씀드렸죠. 이번 10월 달까지는 중심축이 2,400이고 하단부가 2,300으로 외국인들은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2,347인데요. 지금 종합주가 지수가 50포인트 내려가서 2,300이 무너지냐 안 무너지냐 이것도 물론 궁금합니다. 궁금하지만 그보다 더 궁금한 게 뭐냐면요. 외국인들이 취하고 있는 포지션, 다시 말해서 2,300포인트 밑으로 가면 그들의 손실이 커지는데 이 포지션을 계속 유지할 것이냐, 이걸 바꿀 것이냐 더 궁금합니다. 바꾼다는 얘기는 뭐죠? 다음 주에 주가가 더 내려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바꾸지 않고 나는 2,300포인트, 풋 300포인트, 풋 300을 계속 매도하겠다. 그 얘기는 뭡니까? 그래, 일시적으로 대한민국 주가가 2,300 근처는 올 수 있어도 궁극적으로 다음 달 10월 13일 날에는 다시 올라갈 거야. 이렇게 보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오늘은 오전장 시작할 때는 미국 영향 때문에 분명히 주가가 큰 폭 내려가서 시작하겠죠.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잘 보셔야 된다.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 동향 오늘도 주시하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선영 대표님의 전략입니다. 네, 사실 저는 아침에 이제 프로젝션 자료를 보면서 제일 처음 본 게 이제 금리의 레인지인데 4.25에서 4.5 상단이 원래 다들 4.25를 예상했는데 4.5까지 열린 걸 보고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뭐냐면 이제 실업률과 GDP를 체크했고요. 마지막으로 절대 이거는 건드리면 안 되는데라고 싶었던 게 두 개 있었는데 일단 100bp는 안 했으니까 여기서 안 들을 하면 될 것 같고 두 번째가 좀 저는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채권을 건드리지 않은 거. 사실 채권을 건드리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냐면은 이제 액티브하게 팔지 않겠다는 얘기가 시간이 어느 정도 충분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지금 제일 궁금하시는 게 이렇게 되면 미증시 급락하는 거 아니냐, 정말 이제 발작이 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실 텐데 채권을 이제 액티브하게 셀링하지 않겠다라는 얘기 파월이 이제 분명히 했습니다. 건드리지 않겠다는 얘기했고 오히려 그 얘기는 이제 11월 달까지도 채권을 건드리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올해는 이제 채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지수가 밑으로 크게 급락한 일은 없을 것 같다는 얘기를 오히려 파월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궁금한 포인트는 이제 오늘 밤에 미증시 한 번 더 이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국내 증시는 일단 아침에는 밀리고 시작할 텐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제 우리나라 그 비상거금 회의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인터뷰에서 발표를 할지 과연 이제 그 컨트롤 그 포워드 가이던스를 바꿔줄지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연착륙 이런 얘기 되게 많습니다. 근데 사실 돈을 이렇게 많이 풀었는데 지금까지 연착륙이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저는 연착륙 불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를 걱정하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 월가드 새벽에 또 기다렸다는 듯이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연준에서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를 원래 안 논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경기 침체라는 단어가 빠지니까 이제 좀 자신 없나 보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경기 침체라는 부분이 분명히 올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언제 올지도 모르는 경기 침체를 우리가 미리부터 걱정하면은 지금 아예 우리 투자 포인트 자체가 다 망가져 버리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이제 분명히 연준이 얘기했습니다. 대차 대표 건드리지 않겠다. 이 얘기가 적어도 이제 이런 상황이 어쨌든 채권을 액티브하게 셀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시기 자체가 아직은 많이 남았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너무 우려가 섞여가지고 오늘 포트폴리오가 좀 망가지는 일은 오늘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단 장 초반 지켜보시고 장 후반이 중요합니다. 과연 우리나라 증시가 막판에 끌어올릴지 지켜보시면서 오늘 하루도 잘 버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분 오늘 밤사이 좀 잠을 설치셨을 텐데 오늘 아침 이른 시간부터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세 분과 함께 봤습니다.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용 대표, 유한타증권 장시용 차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